오늘장 내일장 2부의 강동석입니다. G20 회의에서 엔저를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언급을 기대했지만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엔화 약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G20 성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엔화가 달러당 94엔대로 하락을 했고 일본 증시는 이에 따라서 2% 급등했습니다. 먼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화 약세와 또 북한의 핵실험 등의 약재로 글로벌 증시와는 반대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불황형 소비 관련주나 또 스마트폰 확산 수혜주인 IT 부품주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잘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1985까지도 오르기도 했던 코스피는 오늘 다시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0.04% 상승한 1981.91이 마감가입니다. 연기금은 매수세로 유지했지만 3일간 상승하던 코스피의 힘을 크게 보태진 못했습니다. 통신과 은행, 음식료 업종은 상승했지만 또 기관은 다시 매수 전환을 했고 외국인의 매도와 현대차와 기아차는 멈추지 않는 엔저 현상으로 2%가량 빠졌습니다. 오늘 기관이 200억 원가량 사줬고요. 또 외국인도 이에 동참해서 한 17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외받고 코스닥에 더 주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닥은 4흘 연속 상승을 지켜갑니다. 오늘장에서 0.77% 상승하면서 518.53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은 수급에서 4일째 순매수가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 145억 원 매수를 했고요. 통신 서비스와 또 디지털 콘텐츠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나흘째 상승을 지켜가면서 500대 초반이었던 지수를 51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50전 오른 1081원 80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번 1090원대 중반까지 오른 후에 다시 1080원대 중반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미국 경제지표 악화에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3원 80전 상승한 1082원 10전입니다. 4일 연속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장에선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환율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오늘 센터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코스피 또 전망이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도 체크해봐야 할 것 같고 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면 또 재정긴축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될까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지금 이제 준비가 이번 주에 될 텐데요. 일단 미국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이 저희들은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FOMC 회의록 공개 말씀하신 대로 돼 있고 이탈리아 총선이 있습니다. 주말 쪽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리스크긴 한데 저희들은 대체로 큰 위험 없이 잘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의 그 환율 문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더퍼폼 이런 부분들이야 뭐 지속이 되겠지만 이 시장 자체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FOMC 회의록은 사실 지난달 회의록 공개됐을 때 출구 전략과 관련된 얘기들이 논의가 많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뭐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역시 G20 회담이나 뭐 모두 어느 정도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부담들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뭐 조기에 끝낼 만한 그런 유인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총선 쪽도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긴축을 반대하는 쪽 그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현재 이제 이 몬티 총리 쪽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대체로 한 1950에서 2000 정도 사이의 움직임을 보이는 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1950에서 2000을 예상하셨는데 오늘장에서 상승으로 반전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2000까지 오르는 시기가 조금 걸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번 주도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뭐 최근에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우리 이 디커플링을 주도했던 요인들이 좀 희석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 또 1분기 실적 부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디커플링을 주도를 했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적어도 엔달러 환율 쪽은 조금 원달러 환율 쪽은 안정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쪽도 얼마 전까지 나타났던 매도가 좀 잦아드는 모습이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디커플링보다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좀 맞물려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다시 좀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차 키를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피 회복 전망 이번 주도 가능하자 하셨는데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좀 본격적인 회복은 아무래도 좀 이 2분기가 좀 들어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장은 오르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의 기본은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기 확장 모멘텀이 그 시기 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언더퍼폼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반영됐다고 보면 지금부터도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재정 긴축 또는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대한 이제 시퀘이터 이런 시퀘스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늦어도 2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3월 중에는 이제 회복을 본격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재정 관련 이슈도 2분기에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우리가 이 연말에 그 재정 절벽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도 봤지만 어차피 이 과정은 미국의 성장률이 대체로 2%대 초중반 정도 유지하게 하는 선에서 재정 지출의 축소폭을 제한하는 이런 형태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미국 쪽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이 되돌려지면서 사실 금융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정에서 쓸 돈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한 2%포인트, 그러니까 재정 쪽으로부터 지출 축소가 성장률의 1에서 1.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 수준의 이제 지출 축소, 이 정도로 아마 다들 이제 협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엔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엔화의 급속한 약세, G20 회의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엔화가 달러당 94엔대로 떨어졌고 일본 증시가 2% 급등을 했는데요. 일본 경기 침체가 좀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엔화 약세가요? 예,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는 일본의 주식 경제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경제가 나빴던 데는 엔화가 극도로 강세를 보인 탓도 있는데 이제 그게 되돌려지는 과정,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또 글로벌 리스크가 줄어드는 과정을 암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기 확장은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다. 단지 이제 일본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내수의 이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회복 속도에 대해서 대단히 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재정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엔화의 약세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우리 이제 이 주가 쪽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좀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좀 조정됐을 때 그때 바이 온 딥스하는 전략들을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취하는 게 바람직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절 연휴가 끝나고 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수혜받았던 중국 관련 춘절 관련주 들고 있다면 이익 실현을 해볼까요? 중국 춘절 관련주라면 춘절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중국 관련 종목의 강세는 단기적으로 춘절이 갖는 어떤 이슈 이런 것 이외에도 중국이 이제 신형 도시화라고 해서 결국은 투자와 소비를 동반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도시화 관련해서 중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리한 과거와 같은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소비를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단기 이익 실현도 물론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주가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때마다 중국 주식들은 계속해서 좀 채워 넣는 것이 그 전반적인 올해 시장을 봤을 때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번 수급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뱅가드 관련 매도인데 이 부분은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계속해서 아마 한 4월까지는 꾸준히 나갈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증가했던 매수 차익 그 거래죠. 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정리가 나타났어요. 그렇단 얘기는 결국 단기적으로 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돈들이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수급적 부담이 좀 없어진 상태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결국은 주식형 펀드가 얼마나 유입되느냐인데, 한국에 투자한다고 여겨지는 펀드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지금 23주째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꾸준한 자금 유입 상황 하에서 매도가 계속되기보다는 매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 외국인의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관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또 강하게 오늘 유장에서 유입됐고, 또 기관도 매수 전환했는데요. 기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네. 기관들 사실은 뭐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이 기관 매매와 관련해서 기관도 역시 고생이 많았고 시장에도 부담이 많았죠. 이유인즉슨 결국은 액티브 펀드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결국 이 기관들의 어떤 주식 매수 여력이 크지 않았다. 말하자면 주가가 좀 오르면 이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쳐나가면서 지금 조금씩 그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다시 넣는 이런 지수대가 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00 넘으면 무조건 뭐 환매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경향들이 조금 높아진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2,050 이상으로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기관들의 어떤 부분들도 조금은 나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지금 특징을 보면 그 액티브 펀드는 워낙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보험사라든지 연기금으로의 자금 유입은 굉장히 꾸준한 편이고, 이쪽에서의 투자 패턴을 보면 해외 쪽도 물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국내 주식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 내부 투자자들, 내부 기관 투자자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 쪽에 나쁜 영향보다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이번 주 관심 업종과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1월 들면서 작년 12월 달에 괜찮았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되돌림을 했고, 뭐 오히려 좀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들로 매기가 붙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수익률 순위로 보면 수익률 순위가 경기 민감주 쪽에서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도 종목 간 격차가 확대된 그 업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건설이나 은행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저평가된 주식들을 찾아보는 게 대단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은 오히려 조금씩 줄이는 것이 나을 듯하다. 특히 이제 이 대형주냐 아니면은 대형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좀 중소형주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 코스닥 좋고 중소형주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 비중보다는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조금씩 옮겨 놓으면 2분기에 아마 이 주도주 쪽은 그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를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 최석원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의 변현규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관이 막판에 다시 매수 전환을 했고 또 연기금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금일 시장은
그 반등세를 조금 더 이어갔다고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지금 지난주 후반에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 소폭의 약 보합으로 출발했던 시장은 잠시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세가 장 초반에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2시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줄어들고 그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반등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별 등락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 전체 주식 중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형주와 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눈에 들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과 섬유 업종 등 환율에 좀 덜 민감한 업종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그 금융주 쪽에서 큰 폭의 상승을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시면 금일 그 종가상으로는 외국인도 174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363억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양 주체 모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투신과 보험, 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증권인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그 지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계속 양호한 상황인데요. 금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양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견고하게 유지시켰습니다. 반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 시장에서 소폭의 매도세가 출하되었습니다. 장중에 1,400계약가량 선물이 출하되었지만 종가상으로는 518계약의 선물이 출하가 되었는데요. 금일 미결제 약정의 감소를 보면 그 신규 매도라기보다는 지난주에 대량의 매수 이후에 어느 정도 환매가 진행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체별 그 매수 상위 업종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소폭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중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많았고요. 음식료 업종에 대한 그 매수세와 함께 제조업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조금 있었지만 대형주 위주의 그런 방어적 그 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고요. 그 화학주와 의약품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특히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최근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베이시스 괴리차가 좀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의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차익 쪽에서 12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되는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특히 차익 쪽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매수는 아니지만 소폭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도 한번 챙겨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SBS 미디어 홀딩스는 이제 이남기 사장의 홍보수석 임명으로 상승을 했고 현대차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 엔저 현상으로 2% 빠지는데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금일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은 전일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 청와대 내각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그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SBS 미디어 홀딩스인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그 상승폭을 줄이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는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이남기 사장이 홍보수석에 임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도 그 SBS 미디어 홀딩스는 수직 계열화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매체력이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SBS 미디어 홀딩스의 그 이 부분이죠. 그 급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그 기업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기업 수급중 요인에 의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지금 200일선을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200일선 내외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뒤에 지금
또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이 모다통신입니다. 모다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예정돼 있는 김종훈 벨연구소 최고 전략 책임가가 내정됐다는 소식으로 좀 상한가를 이루었는데요. 모다정보통신의 이종희 그 회장이 벨연구소 출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상한가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다정보통신은 4이동통신 관련주며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 신세이은행과 63억 규모의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분기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상승 이유인 박근혜 당선인의 장관 및 비서실장 등의 일부 청와대 비서진 발표 등은 아직까지는 예정자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또한 검증 과정에서 잡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그 기대감으로 상승은 하였지만 이 기대감이 기업 실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규명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하지만 그 단기 테마 형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면 금일 현대차가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좀 금일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그 N달러 환율이 1달러당 94엔선을 재차 돌파하면서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실적 악화,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 악화의 영향은 예상보다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금일의 하락은 그 단기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 21선 부근, 20만 7천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셔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끝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대차 21선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엔화 약세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시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1차적으로는 전고점 수준인 23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중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21선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만회하고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현대차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맥투자증권 변영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용준 과장님과 또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먼저 화면으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고 계시죠? 먼저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 두 번째는 종목 선정법은, 세 번째는 무엇을 살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최용준 과장님은 환율 및 동 리스크를 반영해서 먼저 분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정종국 대리님은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모멘텀이 있고 또 갤럭시 S4 부품주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최용준 과장님은 낙폭 과대주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살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양약품을 추천해 주셨고 정종국 대리님은 S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제 하나씩 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대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세하게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일단 뭐 뱅가드 벤치마킹 변경 그리고 엔저 현상 이런 부킹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 존재하지만요. 이번 주에는 좀 해외 쪽, 우리나라 쪽에 해외 쪽에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시케티 협상 및 시케티 협상에 관련된 이슈가 좀 존재하고 있는데요. 2월 하원에서 마지막 세션이 25일부터 28일까지 있어 이 기간에 시캐스트 관련 협상과 안건으로 표결에 나서야 되는데 만약 이 세션을 앞두고 이번 주에 시캐스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발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발표가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좀 더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증시에 받는 충격은 아무래도 좀 더 클 거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몇 달 전에 제조업의 협상안 그리고 지금 시캐스트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미국 다우지수 주가 지수는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해결들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격은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좀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이탈리아 총선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정계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몬티 총리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4월에 있을 총선을 2월 앞당기는 조기 총선을 선언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은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 총선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몬티 총리가 이어왔던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이라는 의미로 만약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승리를 한다면 이탈리아 개혁이 암초를 만나 전반적으로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내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좀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엔저 현상인데 지금 엔저 현상 우리나라 증시에 저는 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에도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끝났던 G20에서 그런 것들이 좀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은 나왔지만 일본에 대한 그런 통화 양적 완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상승했고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매수 관점을 조금 더 뒤로 미루신다 그러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증시를 이끌 만한 우리나라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그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모멘텀만 작용되는 그런 뉴스들만 있다 그러면은 지금 MMF나 단기자금, CMA나 이런 쪽에 있는 자금들이 일시간에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를 좀 자제하면서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엔저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엔저 현상 좀 장기화 될까요? 시점이 궁금한데요. 저는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G20에서 어느 정도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엔저 현상을 좀 묵인하는 게 지금 아베 총리가 지금 거의 국민적 지지를 거의 과반수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그 국민들의 그런 기대 같은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포퓰리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엔저 현상 100엔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고 그 선에서 아마 시장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장기화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번엔 최용준 과장님의 주식 살까 매수 포인트는 이제 환율과 북 리스크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보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시장이 지금 대응하기가 좀 쉽진 않은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주말에 G20 회의에서 물론 이제 언급에 대한 부분이 약했다고 하더라도 공동 선언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인위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은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언급이 됐었지만 비판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라도 언급이 됐다고 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누그러졌을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엔저 현상이 여기서 계속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기는 어느 정도 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자동차 관련주들
조정을 받긴 했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받으신 부분도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장을 이끌고 있는 흐름들은 자동차 관련 주들로 이끌고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자동차 관련 주들의 흐름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환율에서 가장 민감한 IT 주들 관련해서는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북핵 관련 리스크입니다. 북핵 관련 리스크는 물론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그 이슈를 통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기관 매물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연기금을 제외한 이제 장기적인 그런 성향의 기관들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뭐 투신이라든지 펀드 환매에 관련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 관련 이슈들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의 자금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미리 언급을 하셨지만 23주째 순이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 5주간 들어온 자금들이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한 상황 속에서 그 전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관련 이제 국가들로 유입액이 많았었지만 향후 IT가 어느 정도 강세를 줄 수 있는 한국이라든지 대만 중시적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포트 조정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뱅가드 물량으로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물량이 출회될 때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 순매수도 지금 14일 연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환매나 그런 부분들이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순유입액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은 환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수대에서 상대적으로 그 환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증시 흐름들은 여전히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흐름들은 작년 12월부터 이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나중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핵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치에서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등급 유지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관련 주들이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이제 G20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적었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상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을 한번 쫓아가 볼까요? 지금 연기금들이 사는 종목들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네. 연기금 사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률상으로 많이 낮아졌지만 고가에 올라가는 그런 주식 패턴들을 자기네들이 단타로 샀다 팔았다 올리면서 하는 패턴들이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은 전통적인 연기금 패턴인 이제 저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한 이후에 조금 올라왔을 때 일시적으로 조금 매물을 내놓아서 던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기존에 샀던 저가보다는 조금 높여서 다시 매수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기금들의 매수 전략이 그런 전통적인 흐름들을 다시 따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외국인 같이 이제 그 흐름이 같이 이어지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종목들도 조금 등락을 가득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그 몇 개 종목을 접근하신다고 하셨을 때 한 종목의 모든 포트를 다 담지 마시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단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최영준 과장님께 이제 종목 선정 방법을 여쭤볼게요. 지난주 전략과 같습니다. 이제 낙폭 과대주를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점을 좀 유념해서 낙폭 과대주를 선정하면은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시작에서 어느 정도 지금 뭐 낙폭 과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갔던 부분들은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기업 이 하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하향이 지금 주종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 4분기 이후부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좀 이어졌고요. 1, 4분기에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기업 이익 특성상 지금 현재 장세가 꺾인 장세가 아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 1년 이상 하향 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 자금들 계속 들어온 흐름들 조금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요인들이고, 지금 현재 IT주 관련주들 위주로 제가 반등세가 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어졌다고 했지만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 한 차례 올라오고 나와서 이제 갤럭시 S4를 필두로 하는 관련 IT 부품주 위주로 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련 종목들의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꺾이는 흐름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 간에 더 이제 중소형주까지 순환매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IT주들 위주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을 접근하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힘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국 춘주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뭐 카지노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차익실험 과정에서 접근하시되 그동안 못 올랐던 중국 전통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해서 업종 위주로 좀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황은 1초반의 흐름입니다. 이제 자산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여전히 저평가된 측면들이고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 흐름들이 많이 불안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유동성이라든지 실적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종목의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낙폭가들도 지금 뱅가드 물량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고 물론 시장의 불안정성 조정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자금 흐름들이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부터 큰 흐름을 보시고 중장기 접근 종목 일부 접근하시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정종국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종목 선정 방법을 이제 물어봤는데 성장 모멘텀과 또 갤럭시 S4에 관련된 부품주를 말씀하셨는데 뭐 3, 4월 출시가 되어 있죠. 특징주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뭐 갤럭시 S4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2월 마지막 좀 남아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매수 관점 포인트인데요. 일단 갤럭시 S4 지금 보면 파트론이라든가 우전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고가 경신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고요. 이제 신양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S맥이라든가 뭐 다른 뭐 터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못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라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매수를 자제하고 지금 좀 성장 모멘텀이 있는 곳 갤럭시 S4 IT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중국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매매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용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올 종목은 지금 보시면 일항약품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낙폭과대주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항약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낙폭과대주라는 인식이 잘 안 갈 수가 있지만 일단 주봉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여전히 이제 2012년도에 한 4만 원 근처까지 갔던 흐름들 이후에 조금 횡보를 하면서 주봉상으로 지금 저점을 받친 이후에 조금 횡보를 하는 흐름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받쳤다 보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차트가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받친 상황에서 일봉상으로 정규월상으로 올라간 종목들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양원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항약품도 제가 갖고 왔던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지금 일항약품 같은 경우 과거에는 주가가 많이 부진했지만 최근에 이제 한 차례 한 3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좀 받치는 추세인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일항약품 같은 경우 올해가 이제 신약 성과 가시화의 원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원비디부터 신약까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있다. 여전히 이제 임상실험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동아제약 관련 이슈도 있고 아직 제약주들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 흐름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많은 주식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매수가는 한 27,8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27,350원 정도 제시해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좀 올라온 거 봐서 한 27,500원 미만에서는 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제 목표가는 제가 한 29,2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29,500원 언저리 봤을 때 조금 제시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사업 부분에서 진행 부분이 있어서도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되는 부분이 있고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 감안하셨을 때 좀 일항약품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낙폭과대주 말씀드리면서 실적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렸던 부분들이 사업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좀 접근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향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실적이 당장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업종들 보게 되면 향후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업종들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에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반대로 못 올랐던 업종들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당장은 바로 가시화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나올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인들 그런 감안했을 때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일항약품도 접근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업 전망이 있는 일항약품 매수가 27,300원에 목표가 29,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종국 대리님께 여쭤봐야 할 텐데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일까요? 실적이 뒷받침된 건 물론 중요한데요. 네. 일단 저는 주식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대감이라고 좀 봐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수혜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해가지고 좀 S맥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S맥을 좀 소개를 하면요.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94억, 49억으로 전분기 대비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이 실적이 시장의 낮아진 기대치를 충분히 부합했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태블릿 PC 내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면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3분기 대비해서 조금 하락한 부분이 조금 아쉽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하락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4분기 삼성전자 내 10인치급 터치스크린 패널 벤더 수가 급증하면서 단가 인하 폭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크게 나타났고요. 4인치급, 10인치급 터치스크린 패널에서 네로우 베젤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증설로 인해서 ITO 내재화 대응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ITO 패턴이 공정 설비 상황 고려 시 3월부터 증설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좀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분야에 따른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맥이라는 종목이 어떤 걸 하냐면요. 일단 동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터치 스크린 패널 4인치급이랑 태블릿 PC용 터치스크린 패널 내 점유율이 각각 1위와 2위를 하고 있는 업체로 삼성전자 모바일 단말기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10인치급 태블릿 PC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2013년에는 10인치급 태블릿 PC 대상 매출액만 2,648억 원, 연간으로 183% 증가하는 걸 외양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2013년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302억 원과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68%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S맥 차트를 좀 봐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서부터 2월 달까지 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다 반영됐고요. 2013년도에 대한 그런 실적, 그런 태블릿 PC라든가 뭐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런 수혜주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2월달 이후부터 좀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주가가 반등하면서 지금 최고가 부분이 18,000원까지 저는 뭐 길게 3월달 뭐 갤럭시 그런 수혜주들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3월 초까지 좀 바라본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2013년도까지 길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전고점이 18,050원까지 충분히 좀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투신권이라든가 뭐 외국인 이런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개인 쪽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는 좀 가볍게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1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3,000원 정도로 좀 잡아봤고요. 매수가로는 내일 시초가 정도로 잡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목표가 18,0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시기가 어렵다면 좀 분기라도 알고 싶은데요. 분기요? 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격이요? 네. 가격은 일단은 뭐 특정한 가격,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전에 그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왔거나 그런 반영하기 전까지 뭐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18,000원 정도면은 일단 그쪽에서는 한번 매도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8,000원이라는 그 가격대가 뭐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분할 매수 하시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길게 들고 가시든지 하면 18,000원 정도까지 좀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맥은 1년간 또 장기 목표가가 18,000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S맥 매수가 시초가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추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 먼저 최홍준 과장님의 삼성테크인은 아쉽게도 매수가 58,000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AS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전에 제가 삼성테크인을 예전에 작년에 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상승하고 난 이후에 좀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받침 추세가 왔기 때문에 그 가격에 한 번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에 도달 안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기존에 삼성테크인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포지션만 좀 유지를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근데 삼성테크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중장기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라 말씀드린 부분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보면 전통적인 이제 연기금 매매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기금 쪽에서 여전히 기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들이 이제 계속 순매수를 계속하다가 하루 정도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순매수를 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도세는 여전히 조금씩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 받쳐가는 그런 추세의 흐름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되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 가실 분 같은 경우는 조금 포트를 줄여 가시면서 이제 일부 부분을 좀 갖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지금 가격대 59,300원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바로 시초가에 사지 마시고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마이너스권을 좀 흔들렸을 경우에 이제 뭐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로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한 21선 맞다, 21선이랑 61선이 맞닿아 있는 그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한 58,000원 500원 이상.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8,000원, 58,8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격에서 조금 분할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 매수 한번 해보자. 58,500원에서 58,000원대 다시 한번 매수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정종국 대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호텔 신라 수익률이 2% 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먼저 한번 예스 받아볼게요. 일단 호텔신라 추천했던 그 근거로는 일단 춘전료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호텔신라를 좀 추천을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일단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그 1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어졌는데 이 순매수한 양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은 큰 폭의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횡보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5만 원 박스권 그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특별히 뭐 다른 종목으로 뭐 교체 매매할 그런 종목이 보이지 않거나 뭐 현금으로 보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좀 들고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 이제 5만 원을 뚫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뚫기 위해서는 수급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뒷받침해 줘야 할까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투신권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투신권에서 2월 12일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그 물량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투신권의 그 힘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뭐 매수 물량 계속해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오늘 좀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5만 원이라는 그 가격대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조금 현금화 시키고 나중에 좀 조정받았을 때 다시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눌림목 조정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온다면 현재 매수가 47,750원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유효할까요? 네, 충분히 저는 유효하다고 봐지고 있고요. 일단 박스권 매매 좀 전형적인 패턴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호텔신라라는 그런 우량주라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향후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만 원에서 좀 저항이 좀 부딪힌다 그러면은 5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뭐 좋겠지만 5만 원 저항이 좀 부딪힌다 그러면은 좀 조정을 받고 나중에 어차피 조정을 받더라도 또 저점 매수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좀 물량 그런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개선될 거라고 저는 봐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형적인 박스권 매매 그런 매매 패턴을 이어간다 그러면은 좀 좋은 수익률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도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최영중 과장님은 삼성테크인 AS 해주셨고요. 정종국 대리님은 호텔신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최용준 과장님과 또 대신증권 정종국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18일 오늘장 내일장 2부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